10% 인간 엘레나 콜렌지움 조은영 옮김 186페이지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1998년 앨런 볼트는 자기 인생의 첫 논문을 발표했다. 자폐증과 클리스트리디움 테타닉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의학 가설이라는 과학 잡지에 실렸다. 이 논문에서 앨런은 자폐증은 장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미생물의 항생제에 의해 제거된 후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가 침입한 결과로 나타난 질병이라는 자신의 이론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앨런의 논문은 전염병학과 미생물학을 통합하여 만들어낸 수작으로 가설을 뒷받침하는 수십 건의 연구 사례에서 찾은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이끌어간다. 앨런의 업적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는 사실 또한 증명하였다.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각을 논리에 맡기고 쫓아가야 한다. 앨런은 대담하게 의학적인 가능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체내 미생물의 변화가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앨런은 이 논문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결단력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자식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어머니의 힘 또한 증명하였다. 그러나 앨런의 예지력에 감동하여 연구를 시작한 데릭 맥파비도 지적했듯이 가설이 아무리 근본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설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운이 좋게도 앨런 볼트는 자신의 가설이 남긴 유산과 자신이 타고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감각을 모두 딸인 에린에게 물려주었다. 에린은 20년 전 남동생 앤드루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병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고자 하는 소명을 찾았다. 에린은 캐나다 온타리오의 구엘프 대학교에서 에마 알렌 베르크의 지도 아래 과학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제의 목적은 로보것을 이용해서 엄마의 가설을 확정하여 테스트하는 것이다. 에린은 8주간의 항생제 처방 기간에 호전 상태를 보였던 앤드루와 다른 11명의 어린이의 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는 뜻을 품고 있다. 또한 자폐 장애 아동의 부모가 아이의 식단에서 특정 음식을 제한했을 때 아이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한 이유를 밝혀내고자 한다. 에린은 항생제에 글루텐, 카제인을 혼합하여 로보것에 넣어 봄으로써 자폐 아동의 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생제 처방으로 자폐증이 호전될 수 있다면 로보것에 동일한 항생제를 투입했을 때 로보것에서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대사산물은 무엇일까? 빵을 먹었을 때 자폐증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로보것에서 글루텐을 주었을 때 더 많이 생성되는 대사산물은 무엇일까? 에린의 실험은 자폐증과 관련된 미생물 총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총이 다른 신경정신학적 장애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에린의 엄마인 앨런은 탐정 같은 예리한 논리를 이용해서 극도로 복잡한 질병을 풀어나갔으며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걷지 않은 새로운 연구의 길을 열었다. 이제 에린이 바통을 이어받아 자신이 가진 지능과 결단력으로 미래에는 더 많은 부모가 묻게 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유전기 발달의 창이 닫혀버린 지금 앤드루는 아무도 평생을 자폐 때문에 제한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데릭 맥팝이나 에마 알렌 베르코처럼 에린은 이 사악한 질병이 미국의 모든 가정과 전 세계의 다른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다.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건강이 유전자 또는
경험의 사물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인간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고통의 구렁텅이를 헤쳐나오며 역경과 싸워서 이기는 승전의 기쁨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여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또는 나는 물건이 정돈된 게 좋아라는 식으로 규정해서 말한다. 인격이란 우리 안에 내재한 무언가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신이 성취한 업적은 투지가 이루어낸 결실이며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면 자유의지나 성취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자아를 자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톡서 플라스마 또는 그 밖에 우리 몸에 상주하는 미생물이 우리의 기분이나 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노이로제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미생물은 전염될 수 있다. 감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편도선염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미생물도 마찬가지다. 천의의 미생물 조성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가는 장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문화적으로 마음을 확장한다는 발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밥을 같이 먹고 화장실을 함께 쓴다는 것은 싫든 좋든 미생물 교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영대 수업에서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는 미생물을, 경주 트랙에서는 모터바이커의 짜릿함을 즐기는 미생물을 데려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어쨌든 성격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된다는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확장 아닐까? 이기적인 미생물 4장. 면역. 현대인들은 모두 면역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구글 검색창에 면역이라고 치면 강화, 정진 이라는 제시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다. 이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는 저 멀리 안데스 산맥의 오지에서만 자란다는 열매까지 구해다 먹으며 면역을 증진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슈퍼푸드들은 값이 너무 비싸서 먹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 꽤나 억울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면역 강화란 매년 환절기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기나 가끔 유행하는 독감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수준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면역 시스템의 열쇠는 도대체 누가 쥐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인간은 무리를 짓고 사는 습성 때문에 어느 생물보다도 쉽게 병을 옮는다. 우리는 가끔 감기 기운이 있어 하루쯤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리를 펴고 알아 누울 만큼 아프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끌고 출근한다. 그러고는 직장에서 온종일 콧물 때문에 훌쩍거리고 재채기를 하는 등 병원균이 지시한 대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병원균은 당신이 계속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기들을 널리 퍼뜨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컨디션이 별로지만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쉴 정도는 아닌 몸 상태는 병원균이 병독성과 무독성 사이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에게 병원균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콧물과 기침이 나지만 병독성, 동시에 너무 아파서 사람을 만나지 못할 정도는 아닌 무독성, 딱 그만큼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치사율이 90%가 올라가는 에볼라, 출혈열, 탄저균 감염 같은 무서운 악성 감염 질환은 숙주에게 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감염된 숙주가 미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기도 전에 사망하게 한다.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감염병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치사율이 50에서 70%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전염력이 오래 유지되는 바람에 넓은 지역으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 병원균의 병독성이 감소하여 치사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희생자가 오래 살아남아 병원균이 새로운 숙주로 갈아타고 영구히 확산할 기회가 늘어난다. 인간과 달리
야생동물은 이러한 전염성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야생동물의 면역체계가 인간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의 특성상 병이 발생하고 퍼지기 위해서는 병을 옮길 수 있는 개체 간의 접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알프스 산맥에 사는 외로운 산양은 피레네 산맥에 사는 동족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감염이 드물다. 마찬가지로 표범같이 홀로 생활하는 짐승들한테는 전염성 질병이 개체군 내에 발을 디디기가 어렵다. 한 개체가 감염되더라도 개체군 전체로 퍼지기 전에 감염된 개체가 죽어서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방랑벽과 사회성이 만나면 병원균에게는 가장 즐거운 상황이 연출된다. 지속적인 접촉 그리고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새로운 숙주를 통해 병원균은 끊임없이 번식할 수 있다. 인간과 함께 박쥐는 에볼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질병을 옮기기 쉬운 잠재적인 보균자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모여 사는 것처럼 많은 박쥐들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개체들이 빽빽하게 모여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생활한다. 병원균은 박쥐의 몸을 차지하고 개체군 전체에 파도처럼 퍼진 후 몇 달 또는 몇 년을 보낸다. 그러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또다시 군집 전체에 확산되기를 반복한다. 게다가 박쥐는 날기까지 한다. 잠자리가 서로 다른 박쥐라도 먹이를 먹을 때는 한 곳에 모이는데 그러면 미생물들도 역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 자리에서 격리된 개체군 사이에 미생물이 상호 이동한다. 역시 인간 역시 발달한 사회성과 이동 능력 덕분에 박쥐와 기분 나쁠 정도로 비슷한 특징을 공유한다. 인간은 도시 발디를 틈없이 모여 산다. 그리고 제트기를 타고 세계를 돌면서 병원균이건 무해한 균이건 간에 온갖 미생물을 공유하고 퍼뜨린다. 위생가설의 태도. 위생가설.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면역력이 약해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달리 인간의 면역계는 오히려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매년 꽃가루가 날릴 때면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고양이를 안을 때마다 연신제치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일상이 되었지만은 사실 이런 일상은 정상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진화가 무슨 이유로 인구의 10%나 되는 아이들을 숨쉬기도 힘든 천식 같은 병에 시달리게 하겠는가. 인구의 40%나 되는 어린이와 30%의 성인이 꽃가루처럼 흔하게 돌아다니는 물질에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얻는 이득이 무엇이겠는가.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면역 장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도 이 사람들은 면역 장애를 갖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면역 강화가 아니라 실은 그 반대다. 알레르기는 면역계가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신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물질까지도 공격하는 바람에 나타난 증상이다.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이나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 것은 면역계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안정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물질적으로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알레르기는 이미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1990년대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의 증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증가 추세가 주춤해졌다고 해서 알레르기의 원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유전적으로 알레르기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거의 알레르기의 영향권에 들어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반면에 산업화가 일어나지 않은 비서구권의 국가의 한적한 시골이나 오지에서 알레르기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선진국 그리고 이제 거의 사라져 얼마 남지 않은 부족 국가를 양극단에 두고 그 사이에 있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알레르기가 무자비하게 증가하고 있다.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스럽지 못한 면역의 과잉작용에 휩쓸리고 있다. 알레르기가 증가하기 시작한 1950년대 이래로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어온 이슈가 있다. 도대체 알레르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세기를 지배한 이론에 따르면 알레르기는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1989년 영국 의사 데이비드 스트라탄은 이 전통적인 가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스트라찬은 그가 쓴 짧고 직설적인 논문에서 기존 이론에 정확히 반대되는 가설을 주장했다. 알레르기는 감염이 너무 모자라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스트라찬은 1958년 3월 한 주 동안 태어난 1만 7천 명 이상의 영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들이 23세가 될 때까지 수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다. 이들의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력, 거주지역, 건강 등의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개 항목이 꽃가루 알레르기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첫째, 가족을 구성하는 형제 자매의 수다. 외동으로 자란 아이의 경우에 형제가 서너신 아이에 비해서 꽃가루 알레르기에 더 취약했다. 둘째, 가족관계에서 차지하는 서열이다. 동생이 많은 아이보다 손위 형제가 많은 아이가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겠지만 유아기의 아기들은 보통 코감기를 달고 산다. 아기들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유아의 면역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병원균의 공격에 대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아기는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어서 어딜 가든지 세균을 좋은 세균이든 나쁜 세균이든 끌고 다니며 여기저기 퍼뜨린다. 아기가 버물렀던 것은 마치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처럼 미생물이 가득한 콧물과 침이 묻어있다. 스트라찬의 주장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많은 집에 사는 아이들은 특히 선의 형제들이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온갖 병균 덕분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하다. 스트라찬은 아이들이 유령기에 걸리는 이런 감염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비롯한 알레르기성 질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왔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위생가설로 불리기 시작한 스트라찬의 주장은 알레르기가 급증한 시기와 공공위생이 개선된 시점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지지를 얻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탕 목욕을 하던 사람들이 이젠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 샤워를 한다. 음식은 절이거나 발효해서 저장하는 대신에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한다. 핵가족과 도시화를 겪으면서 삶은 깨끗이 정제되어 간다. 개발도상국에서 감염성 질환의 비율은 높지만 알레르기는 여전히 드물다는 사실이 위생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나치게 깨끗하다. 그래서 딱히 할 일이 없어진 면역세포들은 싸우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이지 안달이 난 나머지 꽃가루처럼 무해한 물질까지도 필사적으로 공격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위생가설은 면역학계에서 비교적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음에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정받았다. 위생가설은 직관에 호소한다. 면역세포를 무자비한 사냥꾼에 비유해보자. 이들은 오로지 병원균을 수색하고 공격하는 데 익숙하다. 그런데 과거에는 심각했던 감염병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자취를 감추고 세력이 약한 균들마저 위생적인 환경과 청결한 생활습관 덕분에 힘을 잃다 보니 정작 사냥꾼들은 사냥감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꼴이 되었다. 이제 이 시나리오의 결말은 뻔하다. 만반의 태세를 갖춘 사냥꾼은 원리의 사냥감 대신에 엉뚱하게 꽃가루나 먼지까지 닥치는 대로 공격한다. 위생가설은 박테리아 바이러스성 감염에서부터 조충, 요충, 구충 같은 기생충까지 확장되었다. 선진국에서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미세한 병원균과 마찬가지로 기생충이 걸릴 가능성 역시 거의 사라졌다. 과학자와 대중은 기생충의 부재로 인해 면역기가 일할 사람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진 상황이 된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데이비드 스트라찬이 밝혀낸 가구 구성원의 수와 알레르기의 상관관계는 10여 개의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위생가설의 메커니즘을 간단 명료하게 비유로 설명한 가설이 등장했다.
잠시 면역 체계를 육군과 해군으로 나눈 군대로 가정해보자. 군 체계를 지나치게 단순했다면 용서하시라. 육군은 지상의 적과 맞서고 해군은 바다의 적을 물리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다에서 적의 위협이 감소하는 바람에 그래서 상당수의 해병이 육군으로 편입되었다. 이제 육군은 적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사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버렸다. 이런 상황을 인체에 적용해보자. 면역세포 중에서 T1 제1형 저력 T세포, 대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공격에 반응하고 Th2 제2형 저력 세포는 기생충에 반응한다. 만약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병이 위생개선으로 인해 줄어든다면 Th1은 인원을 감축할 것이다. Th2는 Th1에서 퇴출당한 인원을 흡수하지만 초과한 Th2 세포들은 할 일이 없어진다. 따라서 적을 잃은 Th2 세포들은 기생충뿐 아니라 꽃가루나 비듬 같은 무해한 입자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다. 간단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스트라차는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수와 알레르기의 연관성을 넘어 감염과 알레르기를 직접 이어주는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다. 스트라차의 가설을 지지하는 논문 결과도 있었다. 예를 들어 A형 간염이나 홍역에 걸린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알레르기를 가질 확률이 낮았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더 흔한 일반적인 감염성 질병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실제로 스트라찬 자신은 태어나자마자 한 달 안에 감염성 질병을 앓은 신생아는 그렇지 않은 아기들에 비해 알레르기를 가질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렇게 감염의 증가와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연관되는 경우조차도 두 현상을 한층 더 그럴듯하게 이어주는 설명이 따로 있었다. 유감스럽지만 실제 면역계에서 Th1과 Th2 세포 사이의 병원균 대항 임무 역시 육군과 해군의 비유처럼 단순하게 이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병원군도 전적으로 Th1이나 Th2 중 하나하고만 싸우지 않는다. 모든 병원균은 Th1과 Th2 세포를 둘 다 조금씩 작용한다. 게다가 남아도는 Th2 세포가 진짜로 알레르기 증가의 원인이라면 소아, 당뇨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질환은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당뇨나 다발성 경화증 모두 저가 면역 질환으로 인체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병이지만 두 질환 모두 잉여의 Th2 세포가 아닌 Th1 세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생물의 생존기. 위생가설의 가장 큰 모순은 병원균이나 기생충이 사라지는 바람에 면역계가 공격할 대상이 없어졌다고 해도 꽃가루나 비듬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표적으로 삼아야 하는 가장 적합한 공격 대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병원균은 상대적으로 서구 사람들에게는 귀한 방문객이 됐지만 인간의 몸 안에는 가장 식탐이 강한 면역세포조차도 겁을 먹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세균 침입이 아주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결장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수 킬로그램의 침입자 세균들, 인체 면역계가 가장 집중된 곳에서 면역세포와 더불어 지내는 미생물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미생물총은 면역세포에 공격당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다. 만약 면역세포들이 공격할 대상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이 침입자들에게 총을 겨누어야 하지 않을까? 이 침입자들에게 결국 모든 것은 면역계가 어떻게 공격 대상을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어쩌면 간단한 일인지도 모른다. 쉽게 말해 내 몸이 아닌 것은 뭐든지 공격하면 된다. 인간이라면 인간이 아닌 것, 고양이라면 고양이 아닌 것, 쥐라면 쥐가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아닌 즉 비자기 말이다.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되면 허용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면 인식되면 파기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자기 비자기의 개념이 한 세기 이상 면역학의 틀을 설정한 주된 도구마다. 그러나 실제 면역계가
이러한 이분적으로 작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만일 면역세포가 자기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만나자마자 공격한다고 가정한다면 음식물은 어떤가? 꽃가루, 먼지, 타인의 타액은 이런 물질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을 뿐더러 완벽한 에너지 낭비다. 이 물질들은 무해하기 때문이다. 단지 자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내에 들어온 모든 비자기 물질을 위험 분자로 인식하고 공격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는 반대로 면역계가 자기인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약간 모호하기는 해도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자기에 속하지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기엔 치명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엄마 뱃속에서 자라난 태아를 생각해보자. 자기라는 이유로 면역계가 그냥 놔두었다면 우리는 모두 물갈퀴가 달린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임신 구조가 되면 태아는 인간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그러나 겨우 포도알 크기에 불과하다. 이 시기가 되면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잇는 세포는 자살한다. 즉 손가락이 서로 분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죽음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 제거 과정에서는 면역세포의 하나인 대식세포가 물갈퀴를 이루던 세포를 둘러싸면서 해체 작업이 진행된다. 뇌의 시냅스 또한 이와 비슷한 작용을 한다.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뉴런 사이의 연결을 끊어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임무는 특별한 형태의 식세포에 의해 수행된다. 또 같은 일이 암세포가 될 위험성을 가진 세포한테도 일어난다. 체내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주 하루에 수십 차례 정도 DNA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데 이를 세포에게 불멸로 향하는 열쇠, 즉 암세포로 이어질 가능성을 선사한다. 하지만 면역세포들이 이러한 에러를 막기 위해 늘 손절하며 세포들을 감시한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예방에 성공한다. 비자기 물질이지만 받아들이고 자기일지라도 공격하는 과정은 비자기 병원균을 파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미생물총은 누가 봐도 비자기이다. 그들은 완전한 독립된 유기 생명체로 우리와는 다른 종일 뿐 아니라 아예 다른 생물계에 속해 있다. 게다가 그들은 면역계의 골칫덩어리인 병원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와 분류학적으로 같은 놈들이다. 미생물총을 구성하는 박테리아들은 심지어 면역세포가 병원균 식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표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미생물총은 어떤 식으로든 면역세포에게 자신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 데이비드 스트라찬이 추천한 위생가설은 훌륭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대대적인 정비를 앞두고 있다. 스트라찬은 어린 시절에 감염에 자주 걸릴수록 알레르기를 가지게 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이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메커니즘 역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위생가설이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비록 병을 일으키지 않아도 미생물 총의 존재는 대규모의 감염을 의미한다. 이들 미생물은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침투해왔고 인간에게 큰 혜택을 가져왔기 때문에 면역계는 이들을 수용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생물 세입자들이 어떻게 면역계의 공격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아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을까? 만일 미생물 세입자들 사이의 균형이 깨어진다면 정밀하게 조정되고 있는 우리의 면역체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보는 대신에 미생물총을 싣고 움직이는 큰 배라고 생각하게 되면 비로소 내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나는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내 미생물을 하나의 팀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서나 그렇듯이 나는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이들의 부양자이다. 이자 보호자이다. 반대로 이들은 나에게 양분을 주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이제 저녁거리를 고를 때도 내 미생물들이 좋아하게 할 만한 게 뭘까 고민하게 된다. 나의 신체적인 정신적 건강한 숙주로서 내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나 다름없다. 나는 나만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내 인간 세포의 안녕 못지않게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는다.
나는 방금 인간과 미생물의 동업관계를 의식적으로 이해해보고자 나의 고유한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해보았다. 하지만 이 동맹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맺고 있는 고유한 상호관계는 아니다. 6장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 몸속의 미생물 시민지는 우리가 태어나던 순간 어머니에게서 받은 노아의 방주에서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주신 생애 첫 미생물은 물론 우리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았을 것이고, 할머니의 미생물은 증조할머니에게서, 증조할머니의 미생물은 고조할머니에게서, 그렇게 우리의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발전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엄마가 아기에게 미생물을 선물해 주는 이런 호모사피엔스 이전의 조상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미생물의 전달 과정은 우리의 진화적인 역사를 따라 과거로 돌아가 인류 이전에, 영장류 이전에, 포유류 이전에, 그리고 심지어 적어도 동물계가 형성되는 시점까지 올라간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양팔을 넓게 벌리고 파별 시간에 축으로 삼아 지구의 일생을 추적하게 하는 것은 생물 선생님들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가르칠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의 맨 끝은 약 45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하던 순간을 나타낸다. 반대로 왼쪽 손가락 끝은 현재다. 오른쪽 팔꿈치는 지구의 암석들이 열을 식히고 생명의 박테리아의 형태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 생명의 시작점으로부터 왼쪽 손목에 살짝 못 미치는 부분까지 30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의 기초적인 형태의 동물들이 진화를 마친 상태가 된다. 몸을 뒤덮은 털을 자랑스럽게 달고 나타난 포유류는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진화하였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왼손 가운데 손가락 손톱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 털 위에 있다. 한때 이런 말이 있었다. 손톱 다듬는 막대기로 한번 쓱쓱 하는 순간 인간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 이렇게 살아있는 지구 역사 46, 36, 6억 년 전 이렇게 20만 년, 2억 년 이렇게 인간은 박테리아와 이렇게 살아있는 지구 역사. 동물은 박테리아와 분리되어 살아본 적이 없다. 이들이 얼마나 질긴 인연을 맺었는지 모든 동물의 세포 안에는 박테리아의 유령이 잠입해 있을 정도다. 원래 이 유령 박테리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박테리아였는데 처음에 커다란 세포에 잡아먹히는 바람에 그 안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다가 먹이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을 얻으면서 숙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 박테리아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이것은 세포 내의 화학발전소로 세포 호흡에 의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없어서는 안 되게 되는 역할이다. 동물계가 처음 진화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도 다세포 생물체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 구박테리아는 유기체의 세포에 너무 뿌리 깊이 정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미토콘드리아를 독립된 미생물로 보지 않는다. 미토콘드리아는 진화의 역사상 두 유기체 사이에서 맺어진 가장 초기 연합을 상징한다. 이후로 지금까지 미세한 생물체들은 커다란 생물체의 필요에 따라 팀을 이루어왔다.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세포 내에도 존재한다. 이러한 공생의 역사는 생물체의 진화 계통서를 통해 드러난다. 포유류의 전체 계통서를 그 포유류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계통서와 비교해보면 이 두 그룹이 진화의 시간 속에서 함께 여행해온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 두 계통은 서로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한 포유류 종이 두 종으로 분화하면 그 종을 숙주로 삼았던 미생물 역시 분화한 후 독립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초기 원시에서 미토콘드리아 복합으로 종속이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이루어지는 숙주와 미생물의 긴밀한 관계를 들여다보면 자연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화 과정의 핵심에 도달하는 혁명적인 발상이 떠오른다.